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일입니다. 어느덧 목요일 날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인제 더위가 많이 그래도 수그러지는 느낌이 들죠. 또다시 태풍이 온다 뭐 이런 얘기는 있긴 한데 그러나 좀 견딜 만한 같습니다. 오늘 저녁 이 밤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한 박사님 바로 연결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인제 그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이렇게 좀 아주 공기가 시원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낮에는 여전히 좀 날씨가 더운데요. 이렇게 더운 날도 아마 며칠 남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의 흐름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인제 점차 좋은 계절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계절에 아주 그 결실을 잘 맺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호박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게 이제 호박이 네. 예 정말 뭐 이렇게 어떤 뭐 제초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농약, 비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말 그대로 자연 상태로 기르다 나니까 외모에서는 좀 다소 모양이 좀 깨끗한 걸 골라서 보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외모가 이렇게 아주 예쁘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내부 껍질서부터 전부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호박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거는 그냥 껍질채로 전부 다 드셔도 되고 껍질만 모아 놨다 차로 끓여 드셔도 되고 아주 정말 아주 그냥 마음 놓고 드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좋은 거다. 내실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방송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외모는 좀 허름하게 그럴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정말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그 앤드류 램의 의학의 대가들을 쭉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특별히 인제 암에 들어왔고 그중에 또 인제 유방암의 얘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인제 여성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더더욱 관심이 많으실 테고요. 또 그러지 않더라도 어 그 남자분들도 배우자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거라든지 정보에 대한 메말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강의 부탁드리고요. 우선 지난주에 했던 거를 좀 리뷰하시면서 오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제 지금 이 암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지금 진행되어 온 것이 처음에는 암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던 시절이요. 인제 이럴 때 하여간 몸 안에 뭔가 아주 그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제 혹들이 자라나고 인제 이런 것들을 원인도 몰랐지만 제거하는 방법도 그냥 '그걸 잘라내면 된다.'라고 해서 수술만을 갖고서 인제 했던 시절을 거쳐서 그러면서 인제 또 마취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들을 하고 이러면서 인제 이 암이 다른 질환이랑은 많이 틀리다라는 것을 인제 알면서 인제 그 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가 소위 얘기해서 그 이 막 이렇게 자라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괜찮은데 혈액에 생겨난 암 이건 수술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백혈병이라든가 혈액암은 이건 치료도 할 수 없고 어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우연한 기회에 화학요법제에 의해서 이것이 인제 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인제 또 혈액암을 우연치 않게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서를 찾아내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우연치 않게 발견된 방사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광선이 또 여러 가지 암을 없애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는 사실을 또 알게 되면서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인제 암에 대한 연구가 점차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그 수많은 그 연구와 세월이 흐르면서도 사실은 암은 여전히 그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람을 사망하게 만드는 가장 높은 질환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아직까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암이 생겨나는 원인이 이 단순하지가 않고 아주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또
동일한 암이라도 또 개별성, 개인에 따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암은 이런 거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온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이제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분적으로 우리 지난주 시간서부터 알아보고 있는 이제 유방암이라든가 또 남성의 전립선암이라든가 이런 암들을 이렇게 또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개의 고환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이 고환을 제거를 했더니 전립선 쪽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전립선암이나 이런 것들은 이 호르몬과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호르몬을 조절했더니 그런 암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수많은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지난 시간서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그 또 특히 관심을 갖고 이제 접근하고 있는 유방암. 유방암만 해도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이야기를 나누자면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암, 이걸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허투 양성 유방암이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세포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세포 안에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이름이 허투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요것이 적절하게 있을 때 세포가 적절하게 성장을 하는데 이것들이 과잉되게 많았을 때 세포가 과잉되게 증식을 한다. 이제 이래서 이런 허투 양성 그러니까 그런 세포를 성장시키는 단백질이 지나치게 과잉으로 있어서 생겨나는 암, 이걸 허투 양성 유방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호르몬도 관계없이 허투도 아닌 이래서 전혀 이제 이런 쪽에 원인이 없는 암, 이거로서 3중 음성 유방암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목에서 이제 안젤리나 졸리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죠. 이제 이 유명한 여배우가 유방암에 걸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유방을 아예 사전에 절제를 해서 이 암에 걸릴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차단을 했다. 이제 이렇게 세간에 알려지고 또 본인이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안젤리나 졸리 왜 유방을 절제했나라는 내용서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은 유방암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 원인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은 안젤리나 졸리가 왜 그거를 잘랐는지 아마 원인을 제거하려고 그랬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그래서 주시죠. 지금 앞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암이 다 그렇듯이 이제 유방암 역시도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매우 어려워. 암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죠. 이제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난히 안젤리나 졸리처럼 이제 이런 유방을 미리 절제를 하고 사전에 이렇게 했던 이것은 뭐냐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암이 걸릴 확률이 많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뭐 유전적 요인, 그다음에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제 호르몬 요인, 그다음에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젊은 나이보다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특히 폐경 이후에 50세 이상의 여성들한테 이제 많이 발병률이 높아지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젊은 사람한테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나이, 그다음에 가족력,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병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발생 위험이 높더라. 뭐 그다음에 생리, 월경, 이제 그 생식 요인, 그래서 생리 시작이 빠른 사람들이요. 그 12세 이전에 생리를 시작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생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폐경이 굉장히 늦은 사람, 그다음에 자녀를 갖지 않은 그러니까 결혼의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경우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유방암이나 난소암, 이 여성암이 많이 걸리더라.
이제 이런 통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과 관련돼서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 폐경 이후에 지나치게 그 체중이 늘어나는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의 위험 요인이 이제 높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없이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술, 알코올이죠. 알코올을 과다하게 오랫동안 섭취하신 분들 역시 위험이 굉장히 증가된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시절에서부터 우리 저 병원에 가면은 이제 뭐 엑스레이를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이제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어떤 방사선에 노출됐던 것이 많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 위험률이 굉장히 증가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유방이 이제 이 어떤 그 유방의 조직이 이 밀도가 높다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유방 조직이 아주 친밀 유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친밀하게 돼 있는 경우에 어떤 유방 조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유방암 발생률 위험이 훨씬 더 높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위험한 요인들이 있다고 해서 전부 유방암이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요인들이 이제 모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인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기적 검사라든가 이제 어떤 생활 습관에서 좀 더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그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유전적 요인인 경우에 우리 몸 안에는 이제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유전자냐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생기지 못하도록 우리 몸 안에서 막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소위 브라카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유방암이 생기려고 어떤 세포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 세포가 망가진 것을 다시 가서 고치는 기술자, 기술자 유전자를 브라카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브라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것이 망가진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특히 이제 이게 이제 그럴 위험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의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도 그랬고 또 이모도 그렇고 전부 브라카 유전자가 이제 돌연변이가 돼 있어서 돌연변이로 이제 유방암과 난소암을 앓았던 이제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데, 이 안젤리나 졸리도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 브라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돼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나도 굉장히 어머니나 이모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유방암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유방을 절제했던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브라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났다고 해서 다 암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암이 걸릴 그 고위험군에 속한다라고 돼 있어서, 뭐 이 세계적인 뭐 모든 의료기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유방암 이 학회에서는 2017년도 3월 달에 브라카 유전자에 대한 어떤 그 진료 권고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환자의 가족, 이런 사람들은 고위험군에 속한다. 그다음에 가족 내 유방암 또는 난소암 환자가 있는데 내가 유방암이 생겼다 이랬을 경우에 다른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고위험군의 유방암을 앓고 있는 이런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유방암, 난소암 모두 진단이 된 경우 이게 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거고요. 남성이 이게 이 유방암이 여성들한테만 오는 것 같지만 간혹가다 남성들한테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유방암이 있는데 이제 이런 남성 유방암이 있을 경우에도 굉장히 고위험군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5세 이하의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 이것도 굉장히 고위험군에 이게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친족 2명 이상이 췌장암 환자가 있는 유방암 환자, 이것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유방암이다. 이제 이렇게 소위 유방암 학회에서 2017년도에 발표했는 유방암 그 고위험군 대상에 대한 기준이 지금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조하시고 또 그 어떤 브라카 유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가족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친척 이런 분들 중에 이런 어떤 암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하게 신경을 더 쓰셔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그 관련된 유전성 암이 실제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고 그런지요? 완전히 다 100% 걸리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성 암을 유발하는 그 유전자 돌연변이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카 유전자 외에도 유전자 돌연변이가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하는데 이제 브라카 유전자가 가장 그 고위험군, 그러니까 침투성이 가장 커서 이제 그 암을 발생할 관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보다는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전체 유방암 환자의 5에서 10%, 그다음에 난소암 환자의 10에서 15%가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겨난 유전성 암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제 네. 요런 정도다. 음. 그렇습니다. 네. 그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은 어떻게 말씀해 줄 수 네,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브라카 유전자 자체가 그 다른 유전자 변이에 비해서 굉장히 침투성이 강하고 굉장히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이제 미리 해서 유전성 암의 위험을 미리 만약에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쨌든 뭔가 우리가 예방적 치료를 어떤 선택할 기회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브라카 유전자 이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유방암이 걸릴 위험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검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브라카 유전자 때문에 유방암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피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어떤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리 검사를 해야지 되는데 예방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우선 유방암하고 난소암 발생이 굉장히 이제 위험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사 이제 문제가 되더라도 조기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검사, 건강 검진을 계속하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이제 그 예방적 조치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임약이라고 얘기하는 그 피임약이라든가 또 병원에 이제 가게 되면 적절한 어떤 그 항호르몬제를 통해서 브라카 유전자가 발현되는 인제 이것을 좀 예방하는 방법으로 좀 알려져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호르몬 양성인 경우에 사용하는 타모xifen 이라든가 이런 피임약 이런 것들이 유방암과 난소암을 한 50%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자료가 지금 인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 미리 검사를 해서 이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예방 조치를 인제 상담할 수 있다는 거죠. 참조로 타모xifen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성분에서 나오는 그 소위 화학적 구조가 우리 청국장에서 나오는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와 타모xifen이 갖고 있는 구조와 기능, 효능이 거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 어떤 이 약물을 대신해서 청국장을 드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예방적 조치를 하는 차원에서 타모xifen 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시지 않고 청국장을 적극적으로 드셔 주는 이것도 하나, 이런 방법 하나도 소위 얘기해서 어떤 식생활을 통해서 하나의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얼마든지 또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덧붙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젤리나 졸리처럼 좀 뭔가 조짐이 좋지 않다 이랬을 때 유방 또는 난소를 아예 제거를 해서 이런 어떤 유방 절제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안젤리나 졸리처럼 유방 절제술을 했을 경우에 약 90%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난소 절제를 했을 때 난소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약 97%,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는 이제 많이 고민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90% 97% 이렇게 되면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인데요. 유방암의 진단과 검사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검사하는 게 그래서 좋습니까? 진단은 지금도 인제 역시 항상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제 많이들 인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죠. 우선 자가 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가 이렇게 만져서 촉진을 해서 어디가 엉어리가 있는 어떤 멍울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 어떤 이제 촉진하는 인제 이런 것이 우선은 가장 중요하겠죠. 그 스스로가 자가 진단하는 거. 그다음에 정기적인 어떤 의료진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의료진 진찰, 그다음에 정기적인 어떤 유방 촬영 뭐 인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런 어떤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런 검사를 좀 더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또는 본인의 여러 가지 사항이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방 촬영술은 이제 유방을 이제 굉장히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검사 이외에도 우리가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MRI라고 얘기하는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CT 촬영, 단층 촬영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 그다음에 페트, 그다음에 뼈 스캔 뭐 이런 방법으로 유방암을 진단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방암의 치료법은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는지요? 아까 얘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네, 그 치료는 그래서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외과적 절제죠. 그래서 인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는 한 이 없는 대부분의 환자, 그러니까 전이가 되면 수술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죠. 그러니까 전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방암이 발견돼 있다고 그러면 그냥 절제를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보조 치료 방법으로 인제 항암요법이라든가 또는 호르몬요법, 그다음에 허투 양성에 의해서 암이 생겨났는 경우에 허투 표적 치료 뭐 인제 이런 방법을 쓰죠. 그리고 화학요법 같은 경우에는 인제 모든 암에서 효과를, 그러니까 모든 암에 다 선택될 수 있지만 호르몬요법 같은 경우는 호르몬 양성인 경우에만 쓰죠. 네, 그리고 이제 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표적 치료제가 이제 나와서 허투 표적 치료, 그러니까 허투 양성인 경우에만 또 표적 치료를 사용하고 인제 이렇게 처방하는 걸로 인제 돼 있습니다. 네. 질문을 이쯤 하나 좀 받아 주시죠. 박순웅 님이 하셨고요. "촉진으로나 엑스레이로 나타나지 않는 유방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인제 제가 이런 어떤 진단을 하거나 인제 이런 쪽에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인제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제 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촉진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하지만 아주 지극히 초기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깊은 곳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제 이런 촉진으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으로 찾아내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건데 사진의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치가 우리가 갈비뼈가 만약에 부러졌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것을 갈비뼈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지 못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 각도에 따라서 그 자체가 안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의 문제를 지금 이런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촉진이나 엑스레이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요것보다는 쪼끔 더 정밀한 방법으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인제 MRI라든가 또 인제 전사나 단층 촬영술이죠. CT 인제 이런 그다음에 PET 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초정밀하게 우리 몸을 아주 구석구석을 촬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인제 이쪽 검사에서는 대부분이 다 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엑스레이에서는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순희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절제가 가장 쉬운 치료인가 봅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전통적으로 암 하면은 일단은 인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오래된 그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고요. 뭐 유방암뿐만 아니라 인제 어떤 암이든지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절제를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치료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분들의 상징이 유방인데 만일 절제했을 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인제 그러니까 미용적인 차원에서 해 근데 할 지금은 수 인제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형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네. 인제 그 제거를 하고 나서도 그냥 바로 복원 수술을 또 시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유방만은 아니겠지만은 인제 굉장히 미용상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복원 네. 수술을 인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인제 책으로 돌아와서 인제 말씀 여쭤볼게요. 오로지 수술만으로 암을 제거하던 시절에 화학요법 개발이라든지 호르몬 이전성 암에 대한 효과인 타목시펜 개발이든지 등등 암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지금 뭐 유방암 얘기하면서 호르몬 요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했죠.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표적 치료가 어쩌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인제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은 이런 거죠. 인제 최초에 수술하다가 화학요법제 하다가 방사선 치료 인제 이런 또 호르몬 의존성이 있는 인제 이런 암의 호르몬 조절 방법 뭐 인제 요런 방법으로 그냥 암의 형태와 어떤 암의 이 위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인제 수많은 인제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인제 그런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인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인제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요. 요 내용을 인제 잠깐 살펴보면 뭐냐면 암이 자라려고 그러면 어쨌든 암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인제 영양분을 끌어와야 되고 자기가 영양분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제 결국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것을 혈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이 자라기 위해서 혈관을 인제 이 암세포 입장에서 혈관을 만드는 거예요. 혈관을 만들어서 우리 기존의 혈관에다가 연결을 해서 암세포로 혈액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생혈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언제 때 이야기냐면 1967 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967 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24 년하고 50 뭐 57년 약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 60년 전에
이제 34세 당시에 34세 의사 이제 주다 포크먼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보스턴 의 어린이 병원에 근무하던 이제 의사인데요. 근데 이 의사가 이상하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종양이 자라나려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혈관을 만들어서 어딘가에서 혈액을 끌고 와야 된다. 그러면 이 혈관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혈관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제 뭐 이게 대략 인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인제 그런 이야기를 뭐 인제 학회나 뭐 이런 데 가서 종종 발표를 하고 인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수많은 의사들 어떠한 의사들도 그 말을 참 "정신 이상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암 치료 방법이라는 거는 화학요법제 약제가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화학요법제 중에서 어떠한 화학요법제를 찾아내서 어떻게 쓸까 이것만 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젊은 의사 이 포크먼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그 신생혈관 분명히 암이 살아가려면 걔네들 입장에서 혈관을 만들어낼 거고 그 혈관을 못 만들게 만들면 암을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했을 때 많은 의사들이 그냥 뭐 얘기 듣는 거가 아니라 비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막 인제 그랬는데 포크먼이라는 이 의사가 그 집념을 갖고 연구를 해서 결국은 1983년 그러니까 1967년도서부터 그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1983년에 가서 자기 연구를 하는 과정에 소위 인제 섬유 아세포 성장 인자라고 불리우는 요거를 인제 찾아냈고요. 이 찾아냈는데 이거가 혈관 내피세포의 혈관을 인제 성장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성장 인자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종양이 걸려 있는 사람들한테 혈액 공급을 감소시키게 되면 그 혈관을 차단하거나 그것을 올바로 암세포 쪽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못 들어가게 감소를 시키게 되면 종양이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전망을 했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것이 인제 연구가 돼서 혈관 신생 억제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인제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개발돼서 나온 것이 이제 알파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인제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이것이 혈관 자체에 이 암이 생겨나는 혈관종 치료에 효과가 있었던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2004년도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입니다. 이때 그 혈관 내피 성장 인자 그 단백질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성장 인자가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이 승인을 받아서 인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장암이라든가 폐암, 신장암, 그다음에 뇌암 인제 이런 쪽의 질병에 지금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신생 억제만으로 인제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자꾸 인제 이 개발이 되면서 이 암 환자들 그러니까 암 환자 뿐만 아니라 인제 암을 다루는 의사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거죠. 인제 이런 경우에는 혈관 신생 이 혈관을 억제시켜서 암을 잡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럴 때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또는 이럴 때는 호르몬제를 써야 되겠다. 뭐 등등 화학요법제를 써야 되겠다. 이런 선택지가 지금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통폐합시켜서 완벽하게 하나의 방법으로 없애버리는 이런 방법은 아직도 여전히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암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은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 내부의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지만 그 발암 물질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외부로부터 생겨나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폐암이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폐암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흡연이라든가 인제 또 환경적 요인 뭐 이런 것 때문에도 폐암이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그 캠페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화학요법 암이 걸려서 화학요법제나 방사선 치료, 수술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암을 예방을 더 잘하고 목숨도 더 많이 구했다. 이거는 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제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암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인제 검사를 해서 어떤 적절한 방어책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훌륭한 암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냐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이것도 우연한 기회에 1920 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리스의 세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암학자가 아니죠. 암학자가 아니고 세포를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 학자가 코넬 의과 대학에서 인제 그 기니피그라고 하는 이게 인제 설치류 그러니까 쥐 종류인데요. 기니피그의 그 생리 월경 주기를 연구해 달라. 인제 이러한 아주 좀 뭐라 그럴까 독특한 과제를 인제 연구 과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그리스 세포학자한테 인제 코넬 대학에서 이런 과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기니피그의 월경에 관련된 월경 주기를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인제 생리 중에 자궁 안에를 인제 살펴보게 되면 생리에 의해서 나오는 출혈인지 아니면은 그 자궁 내부의 이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출혈인지 뭐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생리를 하고 있을 때 자궁 내에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과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인제 그리스 세포학자가 이거 연구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연구를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인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제 변해 가는데 그중에 어떤 것들을 만났느냐면 자궁 경부암에 걸린 그래서 자궁 경부암에 걸린 여성들을 종종 인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여성 자궁 경부암에 걸렸는 사람들의 인제 세포를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 자궁 경부암이 걸렸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세포 내부에 있는 뭐 세포 핵이라든가 세포 안에 뭐 미토콘드리아, 세포질 뭐 여기에 뭔가 아주 독특한 이 어떤 세포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연관이 연구에 인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암을 검사하는 바로 그 세포 자궁 경부암에 걸렸는 사람의 이 세포를 검사하면서 나타났던 독특한 그 검사 결과를 놓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결국은 새로운 검사 방법을 인제 찾아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붙였느냐면 "새로운 암 진단 방법이다."라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훗날 펩 테스트라고 인제 이렇게 불리게 되는 이건데 이 경우도 역시 이제 그런 이야기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인제 이 펩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금도 이렇게 인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펩 테스트해서 이렇게 해 보면 인제 그런 옛날에 검사하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인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거는 자궁 경부암이 생겨나는 사람의 세포를 검사를 해서 '아 요 사람이 지금 암이 걸렸네 안 걸렸네.' 하는 진단 방법이지 자궁 경부암이 왜 생겼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궁 경부암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왜 자궁 경부암이 왔는지 그거를 지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거죠.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현재 밝혀진 인제 자궁 경부암의 원인은 뭐냐면 잘못된 성적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있는데 이걸 HPV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자궁 경부암이 걸린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를 사전에 예방하는 백신 주사를 맞아서 이제 자궁 경부암을 아예 생기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또 개발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인즉슨 암이 걸리는 원인 문제를 갖고 따졌을 때 지금 유방암 같은 경우에 뭐 유전적 그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원인이 된 경우도 있었고,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허투 유전자의 유전자 단백질의 과잉 증식이라는 것이 원인이 됐고, 이랬다면 자궁 경부암의 원인은 소위 그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만 차단하면 자궁 경부암은 안 온다. 이제 이래서 지금은 젊은 여성들한테 전부 다 이것을 백신을 맞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암이라도 전부 다 원인들이, 발병의 원인들이 이렇게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선희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요즘 부부가 같이 예방주사를 맞는다 했는데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맞아야 되나요? 아마 아까 HPV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암을 유발하는 많은 원인 중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암이 발생되는 암은 자궁 경부암 말고 또 다른 암들이 있나요? 네, 그 이제 바이러스에서 옮기는 암이 또 몇 가지 암이 있는데 이제 그 흔한 암은 아니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우스 육종암이라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 라우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학자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이제 알아져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라우스, 그 이제 육종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옮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라우스라는 사람이 1911년도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이제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실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종양 세포를 적출을 해서, 그러니까 암 세포를 적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액체가 될 때까지 이제 갈아서 그것을 필터로 전부 다 여과를 했어요. 그래서 뭐 세포, 세균, 오염물질 모든 걸 다 제거를 해서, 다 제거를 하고 세포가 담겨져 있던 액체만 이렇게 딱 이제 남도록 정제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건져냈는데, 그리고 그 정제를 해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암세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닭한테 이제 주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닭한테서 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 암을 옮기고 있는 것은 암세포가 아니고 이 암세포 여기 뭔가 다른 게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그 라우스가 만들어낸 필터를 통과해서 걸러지지 않은 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작은 유기체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바이러스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그 바이러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이제 가설을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바이러스가 일으킨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라우스 육종암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림프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의 뭐 바이러스 일종인 이제 앱스타인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림프종도 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B형 간염 바이러스, 뭐 이제 우리 B형 간염 뭐 이런 거 우리 간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간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살펴본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뭐 그다음에 간암 바이러스, 이제 그러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 지금 라우스 육종암, 림프종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소위
이제 암의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또 잘 알고 있는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뭐 이런 것들이 또 위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이렇게 지금 다양하고 상황이 굉장히 지금 복잡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바이러스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포함해서 수많은 유형의 암이 어떻게 촉발되는지에 관한 통합적인 이론일까 전체적인 어떤 이론이 만들어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제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인제 여태까지 뭐 화학요법제, 호르몬제 뭐 인제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하던 암의 연구의 방향에 굉장히 인제 막 이렇게 불을 지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유형의 암이 어떻게 촉발되는지 이래서 그것을 가장 강력한 통합 이론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제 그 큰 그림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종양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 이 얘기는 뭐냐면 종양을 일어나게 만드는 유전자, 그다음에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해 가면서 정상 상태의 범위로 이런 어떤 세포의 분열을 이렇게 끌고 들어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쪽에까지 지금 연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러한 것들의 인제 변이가 발생해서 어느 한쪽에 기능에 부전이 생기면 다시 말하자면 인제 종양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비활성이 되면 당연히 암이 막 생겨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인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종양을 일으키는 데 관련하는 유전자들을 찾아내고 또 그다음에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찾아내는데 지금 종양 유전자가 찾아진 거가 한 100개 정도 찾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중에 라스, 미크, 뉴 뭐 이런 종양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억제하는 유전자 P53, VHL, APC 뭐 이런 유전자가 또 발견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찾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암에 대한 어떤 암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꼭지 그러니까 방법을 할 수 있는 우리 선택지가 굉장히 지금 넓어지고 있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브라카 유전자를 갖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브라카 유전자는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거든요. 그런데 그 브라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돼서 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변해지면 당연히 공격적인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발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인제 이런 거죠. 인제 이런데 이러한 종양 억제 유전자 브라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예방요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인제 나오고 그리고서 또 뭐 타목시펜 같은 약을 사용한다든가 또 인제 어떤 다른 방법 뭐 심한 경우에 유방 절제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예방적 요법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지금 하여간 선택지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처음에는 무조건 절제하는 방식이었어. 그다음에 무차별 세포를 죽이는 화학요법, 그다음에 방사선 요법, 호르몬 요법, 뭐 종양 유전자 요법, 종양 억제 유전자, 뭐 특정 분야를 타깃을 한 방법. 참으로 많은 방법이 인제 개발되고 이렇게 해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가 통합되어질 것 같습니까? 계속 당분간이 아니라 결국은 통합이라고 하는 방법은 상당히 요원하고 암의 특성상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인제 계속 이제 선택지가 넓어져 가는 방식으로 결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과거에 비해서 무차별적 공격을 하는 어떤 뭐 이 수술 방식이나 화학요법제 뭐 방사선 이런 방법을 떠나서 어떤 딱 해당 부위와 해당 어떤 원인만 이렇게 딱 제거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하나의 타켓을 놓고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우리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유방암의 원인을 갖고 설명을 할 때 이제 허투 유전자를 이야기했는데 허투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 유방암 환자들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이 허투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소위 인제 그 비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는 이 허투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지 않게 이것을 차단을 할까? 이런 어떤 인제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199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투 양성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제 바로 고 사람들만을 위한 약이죠. 그 유방 치료제 허셉틴이라고 하는 약이 개발됐고 그것이 지금 현재 허투 유전자 양성을 보이는 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효과가 큰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제 결실을 맺었다. 그러니까 많은 암들이 치료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자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만 제거를 하는 이제 요런 방식으로 타켓을 향해서 가는 방식으로 자꾸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들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원트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나이 들어서 암 걸리면 수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어떤 암이 있는지 다 그런지라는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그다음에 질문은 치료 방법이 인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치료 방법이 계속 발전되니까 암은 곧 극복될 수 있는지요? 안 그러면 불가능하지요?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한 5분 내로 4분 정도 남았네요. 4분 정도 내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제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나이가 드신 사람들은 "수술을 하라. 하지 마라."라는 어떤 이런 쪽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개별적인 어떤 입장의 소견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수술하지 말아라. 나이가 들었더라도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제가 위치에 있지 않고 또 사회적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단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체력적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술의 성과를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암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가령 예를 들어서 "암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암이라는 진단을 받자마자 '이미 나는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폐렴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경우죠. 기침을 하도 많이 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아이고야 내가 올 게 왔구나.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 아니라 폐렴이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아이고 암은 아니네.'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연세 드신 분한테 지금 폐암이 왔는 경우와 폐렴이 왔는 경우에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사망할 확률은 어쩌면 폐암보다 폐렴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잘 쉬고 잘 먹고 잘 관리를 해서 '이 병을 극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이제는 내가 다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암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력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모든 병을 극복하는 데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연세가 드셨는 그분의 현재 상태가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냐 아니면 수술을 감당할 수 없는 체력이냐를 보고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두 번째 질문이 뭐였나요? 새로운 치료 네. 방법이 계속 발견되니까 암은 곧
곧 극복되리라고 하지 않나요? 아마 지금보다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나올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극복이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질환을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위장병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위장병은 그러면 지금 현대의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됐으니까 위장병은 잘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사실은 치료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치료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위장병 같은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분이 커피를 매일같이 마셔서 위장병이 생겼는데 약으로 치료를 해서 커피를 마셔도 위장이 아주 건강할 정도의 상태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커피를 마셔서 위장병이 생기신 분이라면 이 약을 드시는 것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커피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커피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위장병을 치료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재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암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염증 세포가 생겨나고 암이 생겨났다고 했을지라도,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가 원인, 식생활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환경적 어떤 요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천하 없는 치료 방법이 생겨나도 결국은 암은 극복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가 먹는 식생활이라든가 우리 생활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결론이 너무 확 와닿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되겠네요. 나이 드는 게 중요한 게 힘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밤늦게까지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찬주였습니다. 네, 한영선이었습니다.